통일을 말한다. 예, 오늘은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그리고 김영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 통일 외교 관련 긴급 좌담으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이 지금도 진행되는 모양이죠? 예, 그렇게 알고 아직 타결됐다는 속보가 아직 안 들어오는 걸로 봐서요. 예. 뭐 상봉 규모 한 200명 정도, 상봉 시기는 추석은 일단 진해에서 뭐 10월 초. 대체로 이렇게 얘기들은 나오던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글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한 12시간째 지금 이제 가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런 그 상봉 날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 네. 뭐 전에 했으면 좋겠는데 뭐 준비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예. 추석이 지난 후에 한다. 또 규모도 이제까지 쭉 해왔던 것이 이제 남쪽, 북쪽 각 100명씩 네. 뭐 그렇게 해서 금강산 지역에서 하는 거 크게 어려운 그런 것이 아닐 거로 예상을 했는데 네. 지금 예상외로 이제 그 대화가 길어지는 걸 보니까 네. 추가 의제가 있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남북이 서로 상당히 그 긴장하게 그런 네.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이거 이산가족 상봉은 하기로 사실상 그 지난번에 육개항 합의를 하면서 그 사실상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실무 접촉이 길어지는 건 뭔가 좀 추가 의제, 뭐 그것이 뭐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됐든 5.24 조치 해제 문제가 됐든 북한이 우리한테 뭐 요구하고 싶은 게 좀 많겠죠? 두 가지일 것 같은데요. 예. 하나는 이산가족 상봉의 시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 10월 10일 당창건 기념 70돌 행사 이전에 우리는 하자는 겁니다. 아하. 왜냐하면 만약에 그때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나 이런 것들을 10월 10일 전에 하게 되면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성사가 안 될 수도 있다. 영향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 쪽은 좀 빨리 하자는 거고 아하. 북한은 당창건 기념 행사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하자 이게 이제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의 측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중국을 다녀온 뒤에 네. 통일 외교나 평화 통일 외교 뭐 이런 부분들 평화 통일 이야기들을 지금 대통령이 몇 번 꺼낸 적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북측이 이것이 대통령이 그 흡수통일 의지를 또 보이는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오해하는 부분들도 이번 그 북측이 회담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네.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나 이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도 중국과 이 통일 문제를 의논하기로 했다 이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닐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내심으로 보면 네. 이번 그 중국의 전승절 그 열병식에 네.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든지 네. 또는 그 위상 이런 것과 북한에서는 대표단으로 이제 최영해 그 비서 갔는데 네. 상당히 그 격세지감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뭐 불만을 갖고 있겠죠. 문제 제기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거 이외에 사실 이번 회담에서 주요 의제 중에 하나가 지난 8.15 경축사 때 우리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이산가족 100명씩 해서 하겠는가. 6만 지금 한 5, 6천 명으로 돼 있는 신청자 네. 전체 명단을 연말까지 교환하자. 그리고 생사 확인이라도 좀 그렇습니다. 하자. 이런 예. 그 주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제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얘기하면서 상봉하는 것도 상봉하는 거지만 명단 교환하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도 나름대로 의견이 있을 것이고 이 문제도 상당히 지금 뭐 진통을 겪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말씀 중에 그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외교, 또 네. 중국하고 평화 통일을 의논하기로 했다는 이 대목 있잖아요. 사실 지금껏 그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중국과 통일을 의논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못 들어봤거든요. 그 두 분은 좀 그런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중국의 최고 지도자와 네. 우리 대통령이 통일 외교, 평화 통일에 대한 그 의견 교환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하는 경우는 사실 없었다. 지금까지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우리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통일과 관련된 부분, 평화 통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제기를 할 때 네. 그것이 그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답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아마 그것은 이제 북한과의 또 그 여러 가지 상황까지 고려해서 보면 북한과 이야기할 때는 또 다른 차원으로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의 이야기를 조금 확대 해석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상 지금의 그 통일외교 발언이랄지 이런 것들은 네. 북한을 자극하는 측면 또 중국의 운신의 폭을 오히려 또 좁힐 수도 있다는 이런 차원에서는 네. 제가 볼 땐 좀 그 외부적으로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 이런 판단입니다. 아 그런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그 양측의 정상이 만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한반도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사실은 이제 평화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그렇게 많이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네. 한반도 평화적인 방법을 한다, 또 남북한이 민족의 입장에서 한다 이런 것은 뭐 전통적인 중국의 입장인데 다만 이번에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 통일이 필요하다. 아니면 통일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주변 국가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노력 네. 그리고 앞으로 중국과 통일 문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채널을 동원해서 본격적으로 또 가까운 시일 내에 하겠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전략상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진전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네. 주목을 하는 것이고 물론 네, 네. 여기에 결론이 아직 뭐 내려졌다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다만 이제 양국 지도자가 이런 문제를 놓고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얼마나 걸릴지 또 어떤 범위에서 이루어질지 저희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네. 적어도 이런 부분이 더군다나 지금과 같이 한중이 아주 긴밀한 그런 그 관계 속에서 이 통일 문제가 새롭게 조망되는 이것이 북한에게 주는 의미 또는 주변 국가들에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저 김영현 교수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 중국과 통일을 의논하기로 했다는 그 대목은 좀 대통령이 오히려 중국의 운신의 폭을 좀 좁히는 측면도 있다. 네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통상 이제 정상회담 후에 이제 그 정상 외교 그 도중에 나왔던 이야기를 이렇게 언론한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뭐 기자가 질문할 때 얼떨결에 대답한 것도 아니고 맞으면 간담회 형식을 통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풀어준 거 아닙니까? 네. 그 경우에는 이 외교 상대국과 어느 정도는 좀 사전 합의나 협의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좀 잡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지금 이제 물론 김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도 받아들이겠다고 해서는 일리가 있긴 한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박 대통령이 매우 신중한 분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 정상 간의 한 그런 그 대화라든지 또는 그 논의된 내용들을 네. 그 어느 정도 이 기자들에게 또는 이 전 세계를 향해서 공개되고 있는 자리에서 했을 때에는 그런 부분이 갖고 있는 그 자체가 또 하나의 그 외교적인 그런 그 언술일 수 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중국 쪽 입장이 박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그런 식으로 그 중국의 공식 입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중국 최고 지도부 입장에서는 우리 대통령의 그런 통일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고 그 과정에서 시진핑 주석과의 대화 과정에서 시진핑 주석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유월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또 남북한이 주도하는 통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국은 동의하는 이런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쭉 견지를 해왔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좀 시기적으로 지금 남북관계 좀 풀려가는 과정에서 북한의 지금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네. 북한이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미국입니다. 미국 네. 입장에서 봤을 때 한중 관계 개선이 나쁘지 않다라고 미국은 이야기하지만 네. 그러면서도 한국이 중국에 이제 경사되는 부분들, 특히 통일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에서 그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 미국 입장은 조금은 좀 불편한 심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예. 점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방중하고 전승절 참석하는 이 전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 대목에서 조금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북중 관계가 예전과 같지 않다. 대개 이것은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전략적 변화냐 아니면 뭐 그냥
늘 있는 그런 정도의 리듬을 타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약간 입장들이 엇갈리던데 류 교수님은 어느 쪽이십니까? 저는 뭐 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시진핑 주석이 취임하면서부터 네. 북한이 이 핵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그 주변을 긴장시키고 더군다나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매우 분명하게 도발하지 말도록 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는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하는 부분에 네. 중국도 동참하고 또 거기에서 이루어진 제재 결의에 대해서는 충실히 이행하겠다. 이게 뭐 공개적으로 하는 것인데 북한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또 실제로 자기네들이 길을 가겠다. 그렇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중국의 컨트롤 밖에 있다고 하는 걸 여러 차례 일부러 과시하듯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네. 아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의 이제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 전망할 때에도 중국이 상당히 신중한 국가이면서 동시에 자기네들의 그 전략과 정책을 아주 그 용의주도하게 사용을 하고 말 하나 신중하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북한을 지금 육자회담 밖에서 지금 북한이 이렇게 그 도발 위험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 네. 어떻게 이것을 다시 끌어들일까 하는 그 전략적 차원에서 네. 한국과의 이런 통일 논의도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어느 정도 공개되는 것까지도 용인하고 또 그것을 전략적으로 좀 활용하고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주목하면서 일종의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 그렇습니다. 또는 그러니까 육자회담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북한을 압박해서 붕괴시키는 이런 것은 아니지만 예. 적어도 북한의 잘못된 행태, 정책의 어떤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중국 나름의 어떤 그 레버리지를 지금 가동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북중 관계는 두 가지 양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예. 현상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 특히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에 중국이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인식이랄지 또는 입장들은 네. 분명히 변화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좀 불쾌하죠? 그렇습니다. 실제 이제 중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들을 다 버려버리듯이 이제 북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불만은 분명히 있다. 근데 이제 다만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 북중 관계의 이 전통적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전략적 측면에서 중국은 북한을 미국의 영향력이 이 압록강 두만강까지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중국은 반대합니다. 역시 북한 입장에서도 중국이 그러한 전략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네. 그렇게 본다면 북중 관계는 한편으로는 그런 순방치 않은 관계는 유지가 되면서 또 현상적으로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그 중국이 전술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 이 차이는 있다 이렇게 본다면 네. 우리가 북중 관계의 지금의 상황을 완전히 중국이 변했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정확하게 북중 관계를 보기는 어려운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김정은과 북한이 어쨌든 이산가족 문제 지금 당장 회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문제부터 시작해서 남북 관계를 어쨌든 풀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풀겠다고 약속하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전개됐으니까요.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오이사 조치 해제 또 금강산 관광 재개 이거를 계속해서 주문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직접 이 캐시어 현금과 관계된 일이기도 하고 또 뭐 어쨌든 이 요구가 계속 있을 건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저는 뭐 우리 정부 입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유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오이사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북쪽과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겠다. 이미 예. 대통령이 그건 언급한 부분이고요. 그랬죠. 예. 또 금강산 관광 재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이제 우리가 박광자씨 사건 이후로 네. 북한 측의 뭐 시인, 사과, 재발 방지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닌데 네. 이것을 앞으로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이산가족 이 상봉 문제를 보다 더 신속하게 그리고 네. 보다 더 좀 그 의미 있게 진전시키면 거기에서 남쪽의 여론이라든지 또는 국제사회가 보는 북한 쪽의 그 어떤 태도 이런 부분을 좀 수긍하면서 지금 북한이 원하고 있는 최소한 그 오이사 조치의 완화라든지 또는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서 다시 관광 사업을 해서 북한이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 네. 이런 것들은 풀어갈 수 있지 않아 거의 맞물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서 이 북한이
좀 더 전향적으로 그렇습니다. 태도만 좀 보여준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 문제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보십니까?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우리가 끌어낸다면 그렇다면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하고 의사조 체제 부분은 우리가 좀 과감하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유월 교수님도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지금 상황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정례화를 끌어낸다는 것은 그 자체의 의미를 넘어서서 남관계의 그 신뢰가 당국 간 관계의 신뢰가 상당히 이제 두텁게 쌓일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우리가 받아낼 수 있다면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이사조 체제 문제도 우리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남관계의 흐름 자체를 정상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뭐 이 지난번 합의한 6개 항의 첫 번째가 고위급 회담을 다양한 수준으로 열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적십자 실무 접촉에서 오이사 조치 해제 문제가 주요의 의제가 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서로 간에 이렇게 운을 떼볼 수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흐름을 받아서 뭐 고위급 회담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의제로서 논의된다거나 이런 수순은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러려면 아까 잠깐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10월 10일이 당 창건일입니까? 당 창건 70돌 행사예요. 그러니까 이때 무슨 군사적인 뭐 도발은 못하겠지만 시위는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뭐 미사일을 뭐 쏜다거나 하는 방식에 이것조차 북한이 그 참고 인내하면서 뭔가 대화로 뭔가 이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우리 정부의 그 심각한 고민 사안일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산가족 상봉을 우리가 지금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만약에 북한이 10월 10일 당창건 기념일 행사 이전에 북한이 이야기하는 인공위성, 우리가 이야기하는 장거리 로켓 발사가 이루어진다면 사실은 이산가족 상봉은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 준비하다가도 그런 전례도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최근에도 이제 그런 전례가 있었고. 그래서 아마 정부가 지금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이나 이런 것들 쭉 진행을 시켰는데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해버린다. 그러면 사실은 완전히 뭐 닥쳤던 개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지금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면 이게 그 유엔 결의안 위반이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싫든 좋든 제재를 안 할 수 없고 이런 상태에서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이산가족 상봉을 계획대로 밀어붙이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진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속도 조절을 정부가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가 너무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북한이 만약에 로켓 발사 같은 그런 유엔 안보리 결의 조치를 위반하는 이런 쪽으로 갔을 경우에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고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문제가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이 걸려 있는 핵심 고리 중에 하나가 되는 거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뭐 당 창건 기념일에 북한이 이제 단순 뭐 열병식을 하든지 또 자기들 어떤 그 내부적으로 결속을 다지기 위한 그런 어떤 과시하는 정도 그런 정도 몰라도 적어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미사일 발사 이것은 유엔 안보리의 그 제재를 위반하는 것이기 또 다시 그 제재 결의안을 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긴장시키지 마라, 도발하지 마라 이렇게 이미 경고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을 북한이 위반할 경우에는 남북 관계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요. 한중 정상이 한반도 안정을 위해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한 바로는 직접적으로는 10월 10일 날 뭐 이렇게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거 그거 꿈꾸지 마라. 이런 메시지이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북한이 받아들여서 전략적으로 인내하면서 우리가 대화 쪽으로 풀겠다 그러면 우리도 얼마든지 유연하게 풀어갈 수 있다. 10월이 사실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10월 10일 당창건 기념 행사도 있고 또 한중일 정상회담 또 중국과 한미 정상회담 또 미중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지금 10월달에 연이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10월 10일이면 앞으로 한 열흘 남았는데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사이에 사실은 우리와 중국 또 미국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좀 전방위적으로 한편으로는 압박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이끌어내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좀 더 한 단계 진전된 대화와 교류 쪽으로 나갈 것이냐.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두 분 정리해 주시는 걸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